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전략적 판매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이 10월의 첫날입니다. 바깥에는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9월 30일,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살짝 더웠었죠. 그런데 10월부터는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서 이제 확연하게 가을로 접어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비가 멈추면 보다 더 선선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을 대할 수 있고 또 삶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활기차고 또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10월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준비된 슬라이드를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적 판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B2B 전략적 판매 전문가로 거듭나기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전문가로 거듭나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어떤 조건이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의 주요 아젠다를 좀 뽑아봤고요. 그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합 판매란 무엇인가 두 번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편에서 개념을 좀 잡았다면 오늘은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복합 판매를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복합 판매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판매의 전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전략적 판매의 전제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전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을 때 복합 판매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용이로워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아젠다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B2B 전략적 판매 전문가로 거듭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모든 주요 아젠다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합 판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 승인을 거치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또 동시에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지는 판매가 복합 판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그 그리스 신화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그 크레타의 왕 미노스 궁전 근처에 있는 미로가 보입니다. 이 미로에 한번 사람이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 미로에는 반인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루스가 살고 있었는데요. 예, 그곳에 사람이 빠지면 이 괴물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영웅 테세우스가 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테세우스인데 이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저 미로로 들어갑니다. 괴물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문제는 저 복잡한 미로에 한번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돕는 아리아드네 공주라는 분이 왼쪽 여러분들 시각에서 오른쪽이 되나요? 네, 그림을 보시면 저 긴 실타래를 풀어서 테세우스의 허리에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은 본인이 이렇게 쥐고 있죠. 그래서 테세우스가 괴물을 물리치고 난 뒤에 저 복잡한 미로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지를 발휘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가 도대체 우리의 복합판매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약간의 좀 비약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날의 다양한 고객사의 구매 환경이 이와 같이 미로처럼 복잡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테세우스가 오늘날의 Sales Representative, 영업 대표라면
용감하게 고객사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가서 다양한 위협, 여기서 위협이 바로 반인반수의 괴물이 되겠죠. 뭐 실제 우리의 고객들이 그렇게 뭐 괴물과 같은 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영업 활동을 펼친다는 비유가 되겠고, 결정적으로 아리아드네 공주의 그 실타래가 우리 영업 대표를 살리는 하나의 전략적 도구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합 판매가 생각보다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미로와 같은 구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합 판매라는 게 왜 그렇게 에, 어렵고 또 많은 영업자들에게 힘겹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여러 번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거래 규모가 크거나 제품의 관여도가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즉 기술 집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 번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구매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제품의 난이도가 점점점 복잡해지면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의 의사결정 과정을 뭐 많게는 수개월, 뭐 심지어 정부 관련된 사업 같으면 뭐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번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매번 같은 사람이 결정을 내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의사 결정을 내렸던 책임자가 3개월 후에는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미묘하지만 영업자 눈에는 보이지 않게 구매자 내부 환경 속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자가 변동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영업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구매 영향력자의 변화의 추이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또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오늘날에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그 디지털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물리적인 거리감이 가져다 주는 여러 선택의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는 직접 대면을 통해서, 즉 오프라인의 만남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한국은 나라가 좀 좁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미국과 같은 경우는 뭐 본사가 LA에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권자는 뉴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뉴욕에 근거지로 하면서 다양한 지역 단위로 의사결정권자들이 분산이 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 과거 같았으면은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직접 찾아가서 제안 내용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필요가 반드시 수반되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더 난감한 상황이 있는데요. 한 회사에서 최초로 거래를 승인한 사람이 아까도 이제 언급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후부터 2주 후, 아니 이틀 후에 두 번째 거래에서도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경험을 했고요. 뭐 어느 날 그 고객사를 방문을 했더니 그 담당 상무님이 실제로는 의사 결정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예. 몇 주 후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무님인데 제 눈에는 그분이 가장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 보일 수밖에 없던 거죠.
아무도 이야기해 주질 않으니까요. 결국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제안 전략이 모두 짜여졌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새로 영입된 분의 의사 결정으로 모든 제안이 전면 재검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영업 제한을 다시 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 어떤 경우는 이미 경쟁사가 그러한 상황들을 파악을 한 상태에서 새로 내정될 리더의 특성에 맞게 제안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경쟁사들에게 원인도 모른 채 수주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이 세일즈의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들이 그 회사의 어떤 구조조정, 뭐 합병, 뭐 경영진의 교체, 심지어 오늘날에는 그 MZ 세대들이 과거와는 달리 그 회사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만큼 이전직이 활발해지고 잦은 이제 포지션 교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쩌면 과거보다 훨씬 더 스피디하게 고객사 내부의 구매 영향력자들의 포지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까 그 그리스 신화에서 말씀드렸던 미노스의 미로보다 훨씬 복잡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복잡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내가 제안한 내용들이 불확실성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의사결정이 바로 즉시적으로 결정이 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구매 결정에 필요한 리드 타임이 뭐 한 달, 많게는 뭐 석 달, 그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때 고객사 내부에서 내가 제안한 그 제안 내용들이 어떻게 회자가 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말 제대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사에 의해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내가 밀리고 있는지, 이것을 불확실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전화를 통해서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 캐칭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최후의 의사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략적 판매에서 가장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위협적 요소, 즉 리스크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복합 판매를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판매의 어떤 조건으로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그 신화에서 보시다시피 아리아드네 공주의 실과 같은 그런 실타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생명줄이고 우리의 제안을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줄이 그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에서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회사를 살리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생명줄이 있을 때만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상호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장기 거래의 발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판매의 의미는 그 말 그 자체의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복합적이다라는 것은 복잡하다라는 말과 괴를 같이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컴플렉스 세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회사마다 각각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 미로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뭐 R&D가 강한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유통이 더 강한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관리가 더 강한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재무적으로. 소위 또, 이, 테크니컬티라고 그래서, 뭐 법률적인 전문성으로 비토를 놓는 그룹도 있고, 또 어떤 제품 사용자 측면에서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테크니컬티의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테크니컬티는 이제 기술적 전문성, 각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사의 구조가 다르고 B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structure strategy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제대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B2B sales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2B sales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정도 혹은 산업재를 판매하는 영업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이해를 해버리면 B2B 세일즈의 본질을 제대로 숙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복합 판매라는 말을 사실은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통용적으로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B2B 영업, B2B 세일즈 얘기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이 B2B 세일즈 활동이라는 것이 복합 판매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복합 판매는 복잡하다라는 구조적인 틀을 갖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각 고객사별로 그 구조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에서 그 사수를 모시고 복합기 판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복합기, 여러분들 아시죠? 디지털 멀티 펑션이라고 하는 이 복합기가 이 소위 B2B 세일즈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화두가 늘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실제 고객사에다가 그냥 이렇게 무료로 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익이 카트리지 판매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마켓의 주요 리더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아니었어요. 휴렛 패커드라든지 뭐 신도리코라든지 앱손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장의 절대 강자가 즐비한 상황에서 삼성이 갖고 있었던 이제 뭐 나름대로의 영업의 강점은 그 관계 영업이었어요. 사실은 삼성이 술도 많이 먹고 또 이 관계 영업을 좀 끈끈하게 하는 것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선배들 세대가. 그런데 이제 그 특정 고객사의 임원진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저희 사수가 거의 뭐 한 10년 이상 그 해당 거래처를 계속 메이드 해왔는데 새로운 이제 복합기 판매에 대한 프레스가 이제 위로부터 저희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그 관계가 돈독한 금융사에다가 제안을 늘 하고 있었고 마침 그 해당 고객사 내부에서 예, 전사의 복합키 수요를 좀 이렇게 세팅을 하자라는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제안 수주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뭐 저희 사수는 뭐 임원진들과 가끔 뭐 골프도 치고 소위 음주 가무 비즈니스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 프로젝트를 따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경쟁사한테 뺏기고 말았습니다. 외산 경쟁사한테 뺏기고 말았죠. 그 이제 원인을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심 의사 결정권자가 우리 사수가 만나고 있었던 임원진이 아니었어요. 새로 내정될 새로운 본부장이었던 거죠. 최종적으로 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그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경쟁사에서는 이미 그분이 그 회사로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그분의 특성에 맞게 제안서 작업을 준비했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소위 복합기 판매 제품 중심의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복합기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인텔리전스 빌딩을 모던화하자라고 하는 아주 큰 틀에서의 제안서를 작업을 하고요. 단순히 복합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서버, 뭐 스토리지, 또 다양한 그 유지보수 서비스 프로그램들까지 총망라한 정말 종합적인 제안을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제안 규모보다도
몇 배에 달하는 제한 규모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더 이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본사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아주 실망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수주에 실패를 하게 되고 경쟁사는 그 이후로부터 수년간 그 복합기 시스템의 유지 보수 작업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손안에 들어왔다라고 확신했던 거래들이 한순간에 실패가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은 사실은 굉장히 명쾌하고 어,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업자들은 그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를 표면적인 이유로만 바라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단순히 가격으로만 단정을 해버린다든지, 뭐 이번에 뭐 운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든지, 타이밍이 안 좋았다든지, 내 노력이 부족했어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남 탓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경쟁사가 뭐 여러 가지 제품력이 뛰어났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났다,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일들이 결정적으로 벌어졌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이 클래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바로 프로세스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프로세스, 즉 세일즈를 성공으로 이끄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복합 판매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적 판매 프로세스가 부재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 영업자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저희 사수가 핵심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놓쳤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프로세스를 실행을 했더라면 충분히 사전에 새로 내정될 본부장을 컨택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쌓아놓았던 영업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어, 충분한 싸움이었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합 판매에서는 이 프로세스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 판매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복합 판매라고 하는 것은 최종 구매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판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승인이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하는 조직은 여러 선택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은행에다가 삼성전자의 그 PC를 대량 납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표면적으로는 이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를 포함한 다양한 그 ROI를 산정하는 재경팀 산하의 여러 구매과가 가장 큰 어,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제가 그 제안을 한창 했었을 당시에는 이것이 제품이 실제 사용되어지는 영업 창구에 있는 행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 구매자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 사용 구매자들의 입김이 더 셌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스펙, 그들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뭐 제경팀에서 이 제품이 아무리 뭐 ROI적으로는 다른 회사보다 좋다 하더라도 그 사용 구매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구매하는 조직은 단 하나의 구매 영향력자의 선택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번의 의미고, 자, 두 번째는 반대적으로 제안하는 측도 마찬가지죠. 판매하는 조직 역시 여러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량의 제품이 큰 구매 규모와 소위 그 관여도가 높은 제품, 제품의 난이도가 큰 제품인 경우일수록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경우는 회사 내부의 어떤 출고 기준에 예를 들어서 생산 관리라고 하면 출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뭐 신제품 같은 경우는 충분한 베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뭐 영업은 열심히 해놨습니다만은 특정한 어떤 그런 뭐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여러 공정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 납기가 지연이 되기도 하고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파토가 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판매 조직하고 생산 조직하고 이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제품 판매 가격에 대해서도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최저 이제 그 이익 구조를 지켜야 하는 집단과 판매를 많이 일으켜야 하는 판매 조직 집단 간에 그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택권이 어느 한쪽 디비전, 그러니까 한쪽 쪽에만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선택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조직 모두 여러 단계별 책임을 가진 사람이 관여가 되죠. 삼성 같은 경우는 GBM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제품의 출하와 관련된 책임자가 있고 저희와 같은 판매본부의 조직에서는 판매본부장님을 포함한 그 판매사업부장님이 여러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어, 결제를 우리 판매 조직에 최고 의사 결정 라인만이 아니라 그 GBM 단위에 있는 의사 결정권자들에게도 결제를 득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참조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래서 여러 단계별 책임을 가진 사람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마지막으로는 구매하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은 외부 사람이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 만큼 복잡하다. 이런 경우들이 특히나 새로운 신규 고객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죠. 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뭐 그런 것들도 나와요. 뭐 이렇게 특정한 큰 기업에 영업자가 들어가서 최종 의사 결정을 받기까지 뭐 수개월이 걸리는데 최대 11명인가 12명의 단계를 거쳐서 겨우 뭐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은 내가 제안하는 제품이 기업에 판매를 하느냐, 뭐 정부에 판매를 하느냐, 각종 위원회로 이루어진 어떤 단체에 판매를 하느냐, 심사처를 갖고 있는 뭐 어떤 인스티튜션에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 복합 판매의 특성들이 구조 전략의 특성을 띠고 각각의 구조에 맞게 우리가 제한이 이루어져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배우자나 친구한테 판매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관하게 보여주죠. 이게 여러 단계와 여러 선택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해 준 어떤 하나의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구조 전략의 의미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하면 상품이 단순하든 복잡하든 혹은 값이 싸거나 아니면 비싸거나 할 것 없이 배우자 친구가 아닌 이상 두 명 이상의 여러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구조 전략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소는 상품의 특성이나 가격이 아닌 구조다. 이 이야기가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농구공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농구공이 있는데, 이 농구공 한 10개 정도를 뭐 어느 특정 단체에다가 판매한다고 치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뭐, 가격 내고 좀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혹은 뭐,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다른 또 판매처를 고객은 찾겠죠.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KBL이라고 하는 한국 뭐 농구협회인가요? 거기에 농구공 10만 개를 연간 공급하는 계약에 들어갔다고 치면 그다음부터는 구조를 파악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내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이 10만 개를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승인 단계를 거치게 될 그 KBL의 구조들을 먼저 파악해 들어가야 돼요. 그 구조 안에서 이 농구공 10만 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조 전략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우리 제품의 가격이나 특성이나 스펙이나 이런 부분은 둘째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한 특성 파악에서 비롯된 전략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전략이 뭐냐? 뭐 이런 지금 여러 생각들이 오르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 번의 예스로 끝나지 않는 판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은 않고 또 지난한 인내와 여러 그 과정상에서의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판매. 이것이 바로 복합 판매의 특징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생각을 좀 다질 필요가 있는데요. 복합 판매를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인드 세팅이 있어야 되냐면 유일한 불변 요소는 변화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AI 챗GPT 시대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저도 이 챗GPT 없이는 업무를 뭐 아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챗GPT로부터 격려도 받고 있고, 때로는 동기부여도 받고 있을 정도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AI 시대에 내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는가 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시대에 지금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객 경험의 시대죠.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매 여정 속에서 고객의 경험을 더 중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일즈, 특히 기업 간 세일즈에서 고객 접점의 차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차원에서의 차별화는 거의 뭐, 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고객 접점 단위에서의 차별화는 이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마케팅 관련된 뭐 서적이나 컨텐츠들은 주로 고객 접점 이전 단계의 차별화에 포커싱이 되어 있죠. 그러나 고객 접점에서의 차별화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는 컨텐츠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들도 초개인화가 되지만 어쩌면 기업도 초개별화 시대로 지금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해당 구매 영향력자, 그러니까 고객사 내에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을 개별적으로 세그멘트해서 대응을 해야만 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만이 유일한 불변 요소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변화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전략적 판매의 전제가 돼요. 마지막으로는 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반복 사용이 가능한 프로세스가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세스야말로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어, 고가 판매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판매의 전제를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제 1인데요.
여러분을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십시오. 이 얘기인즉슨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일즈를 해왔든 이제는 지속 가능한, 검증된, 방금 말씀드렸던 논리적이며 가시적이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세일즈 방식을 채택을 하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전제 2는요. 복합 판매에서 전술적 계획은 오직 전략이 선행되었을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킬, 기법, 테크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 고객을 마주하고 대면에서 어떤 판매 기법을 어, 액션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프레젠테이션 기술 같은 거. 하지만 판매 방문,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기에 앞서서 영업자 자신을 제대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더 중시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략이죠. 그러나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뭐 전술이 더 좋은 거고 뭐 전략이 더 좋은 거고 전술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전략은 전술보다 먼저 수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Pre-Core Selling Strategy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전술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의 부재로 인해서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술을 발휘한다거나 설사 적절한 사람이라도 적당하지 않은 시간에 사용한다면 전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희소식은 뭐냐면 이 전략도 전술처럼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내의 많은 그 영업 교육이 그동안 좀 너무 전술 위주의 교육으로 이렇게 치달아오다 보니까 마치 세일즈를 어떤 기법을 외워서 고객을 설득하는 어떤 현란한 어떤 개인기 이런 것들로 세일즈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술을 폄훼하고 전략을 더 뭐 이렇게 고양시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전략과 전술의 우열은 없지만 반드시 우선순위는 있다. 그것은 전략이 전술보다 선행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전제 3번을 보시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전제 1과 2와는 달리 보다 좀 내면적인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자들의 내면적인 마인드셋에 좀 챌린징하는 마지막 전제인데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이 간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영업을 오래 해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전제 3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판매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이끄는 힘은 핵심 가치로부터 나오거든요. 그것이 회사로부터 주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특성상 개인이 스타트업의 CEO라고 하는 마인드로 하지 않으면 그 일상이 굉장히 건조하고 힘겹고 버티기가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가 이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저도 일부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영업을 바라볼 때 항맥이라든지 뭐 연고지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진짜 막 들이대기를 한다든지 뭐 행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연하게 영업으로 봤던 시각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수반이 되고 어떤 영업의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축적된 개념이 없고 소위 각 지역마다 회사마다 뭐 세일즈의 달인, 세일즈의 왕,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게 각각의 노하우가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죠. 당연히 표준화되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야, 뭐, 반도체를 영업하는 것과, 뭐, TV를 판매하는 영업과,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세일즈를 프로세스로 해나갈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영업 교육이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너가 반도체 영업을 해봤어? 너가 조선 영업을 해봤어? 너가 배터리 영업을 해봤어? 보험 영업을 해봤어? 그런데 어떻게 영업 교육이 가능해? 이런 챌린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세일즈 세계에는 그러한 어떤 세일즈가 이행되도록 하는 하나의 프린서플,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고객에게 팔려고 다가가면 고객은 뒷걸음질 치지만 고객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면 고객은 다가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원칙들이 복합 판매 세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략적 판매의 핵심 도구 6가지였던 거죠. 바로 그 6가지가 세일즈를 일으키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제값을 받게 해서 상호 윈윈의 장기 거래로 이끌게 하는 검증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정리해 놓은 자신만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식으로 내재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행운이나 연줄이나 막연한 열심이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행착오나 리소스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보다 신뢰 기반의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징된 어, 포지션 전략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아마 다루게 될 텐데, 포지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포지션은 영업자의 입장, 스탠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업의 활동은 그때그때 시점에서의 영업자의 스탠스를 어떻게 밝히 보이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행동 반경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별도로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마무리하면 지금은 가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뭐 전술도 좋고 전략도 좋고 어, 뭐 변화에 대한 인식도 좋은데요. 이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업자 스스로가 자신만의 핵심 가치와 비전과 행동 강령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에, 가치로 승화가 되었을 때 고객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싶어하게 하는 핵심적인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신만의 세일즈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가진 셀러들이 대체적으로 고성과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여러 방법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난 50년 동안 하나의 바이블처럼 집대성된 컨텐츠가 바로 밀러 하이먼의 전략적 판매가 되겠고요. 어, 앞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핵심적인 도구들을 저와 더불어서 함께 학습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세일즈가 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전략적 판매 전문가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과거에 이런 그 전언들이 있었어요. 뭐 훌륭한 판매 사원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거다. 판매는 뭐 90%의 운으로 이루어진다. 진정한 판매 사원은 에스키모에게 얼음을 팔 수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이 세일즈 세계에 팽배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최고의 판매 전문가를 만드는 것은 지성이 아닌 개성이고, 훈련이 아닌 기질이고, 기술이 아닌 요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고착화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러한 의식들을 혹시 지금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세일즈 전문가, 또 마케팅 전문가, 학계와 또 이 실제 커머셜 마켓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일해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한 영업 대표가 갖추어야 될 전문성을 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 요약을 했습니다.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정말 방대한 책 몇 권 분량을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성은 크게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의 영업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건데 첫 번째는 선별된 지식이에요. 즉 제품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어떤 종합적인 경영적 사고에 대한 지식, 당연히 고객사와 관련된 여러 산업의 이슈, 고객의 이슈에 대한 사전 지식을 포함한 이 총망라된 지식 중에서 고객이 정말로 해당 시점에서 알고 싶어 하는 선별된 지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큐레이터가 큐레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고객들은 지식이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소위 어, 결정장애라고 하듯이 너무나 제품에 관한 지식이 넘쳐나고요. 종합적 경영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고요. 고객 본인도 본인이 알고 있는 많은 그 자신들의 지식에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고로 영업자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닙니다. 전략적 판매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선택지가 많은 상황 속에서 셀렉티브해서 즉 고객에게 지금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추출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그저 고객을 만나서 오더 테이킹 식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겟팅한 어떤 고객에 대해서 면밀히 예, 연구하시면서 인접된 학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접된 학문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고객이 현재 다루고 있는 제품 그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그 제품과 관련된 인접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 인접된 지식과 정보들이 고객의 근본적인 욕구나 이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었을 때 고객은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 이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만 이거 뭐 계속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박스에서 오늘날 자본화가 되고 있는 이 영업자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게 이제 컴피턴스의 영역인데 신뢰입니다. 신뢰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 앞으로나 언제나 중요했지만 오늘날에 더욱더 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이 신뢰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크게 보면 acceptability와 affordability로 나뉘는데요. 내용은 되게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영업자하고 얘기를 해보니 설득이 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수용 가능성이에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된 지식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 내가 기존의 거래처와 이렇게 꾸준히 잘 해왔는데 이번에는 내가 요 정도의 리스크는 좀 해칭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업자의 말을 들어보니 충분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감당 가능성이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을 만큼의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쳐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졌을 때 신뢰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용 가능성과 감당 가능성은 그럼 어디로부터 오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 실력, 꾸준함,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자, 꾸준함과 진정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1번 실력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하면 이런 거죠. 이 복합 판매 세계에서 구조화된 고객사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가서 그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 뭐 기술 구매자, 사용 구매자, 코치 구매자, 경제 사용 구매자, 다양한 구매 영향력자들이 있죠. 그 각각의 구매 영향력자들의 성취 요소를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 이 성취는 복합 판매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차후에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취는 self interest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 성취. 아무리 구조화된 큰 기업 고객사라 하더라도요, 사실은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취가 모여져서 큰 덩어리가 되는 거지. 이게 어떤 하나의 큰, 뭐 어떤 객체가 독립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업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객관적인 그 회사가 바라보는 관점을 성과라고 하고요. 예, 개별적인 구매 영향력자의 셀프 인트레스트, 개인적인 니즈가 바로 성취거든. 그래서 그 성취를 다 각각의 구매 영향력자들로부터 파악을 해서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해당 시점에서 포지션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실력이라. 그리고 이 포지션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포지션 1, 2, 3, 4, 5, N 승으로 포지션이 계속 대체되는 겁니다. 이것을 대체 포지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복합 판매의 세계에서 전략적 판매의 전문가가 갖춰야 될 핵심적인, 정리하면 실력, 꾸준함, 진정성이 있어야지만이 고객에게 수용 가능성과 감당 가능성을 주는 신뢰로 탄탄하게 펀더멘트를 채우고 그 바탕 위에 고객에게 꼭 필요한 셀렉티브된 선별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그를 일컬어 지속 가능한 영업 대표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판매 전문가의 특징은 늘 가시적이고 논리적이며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즉,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선별된 지식과 신뢰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고객과 마주하는 고객의 구매 여정단에서 내가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 포지션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는 6가지의 전략적 판매 도구. 이것이 바로, 어, 이 클래스에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컨텐츠죠. 예. 그것은 언제나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가 타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쓰고 폐기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사용, 리사이클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업 전략적 판매 전문가들의 어떤 그 기질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레인메이커라고 불리는 최고 성과자들의 이렇게 특징들을 이렇게 쭉 연구한 어, 자료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집요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2대8 법칙, 파레토 법칙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조직의 매출의 대부분은 상위 20%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새로운 판매의 80%는 전체 셀러의 여기는 뭐 더 낫네요. 10%가 성사시키고
그러한 판매는 최소 5번 이상의 고객을 접촉한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뭐 오늘날에는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즉 뭡니까? 한 번, 두 번의 컨택으로 메이드 되는 세일즈는 거의 없고, 심지어는 그 컨택 상황 속에서도 다층적인 구조의 고객사 내부의 에, 구조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집요함이 없이는 이 복합 판매 세계에서 전략적 판매 전문가로 거듭나는 게 쉽지가 않다. 저는 좀 약간 뭐랄까 그런 생각이 이미지적으로 떠오르는 게 기자 기질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자가 어떤 뭐 어, 우리가 어떤 보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그 이슈나 문제에 집중해서 타고 들어가잖아요. 아주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집요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언제나 I always hungry 한다는 거죠. 이건 뭐 단순한 어떤 욕심이나 어떤 그 집착하고는 좀 다르고요. 음, 자신의 판매 방식을 끊임없이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세일즈 방법론을 찾아내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끊임없이 재평가한다라는 거죠. 네. 아우, 또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요게 요거하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이제 해서 끝나는데요. 자, 전략적 판매 실행인데, 예, 이러한 전략적 판매가 이제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될 때 유용한 점은 가장 어려운 분야, 즉, 저는 보통 3D 분야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이 꺼려하는 분야, 혹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시장의 어떤 그 매기, 수용도, 판매, 뭡니까? 판매도, 이런 것들이 화랑기냐 침체기냐, 고객의 수요가 그만큼 증폭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소위 이 6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고객에 대한 유리한 포지션 설정을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펼쳐낼 수가 있다라는 게 전략적 판매가 가져다주는 실행의 장점이죠. 그래서 뭐 복합 판매뿐만이 아니지만 사실은 세일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 그리고 적절한 장소에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펼쳐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과 전술의 핵심은 결국은 적절한 전술적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무작정 고객을 만나다 보면 고객이 뭔가 정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에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차원이고 1차원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영업 단계에서 그 고객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또 그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코치들을 또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그 코치는 내부 코치와 외부 코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고객사의 내부의 메카닉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코치들을 또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 영업의 time, people, place를 정확하게 최적화시켜서 접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오른쪽 맨 밑에 정리해놨다시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피하고 싶은 것이 해결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여러분들 당연히 뚜렷한 해결책이 안 보이는 판매 정체 상태나 문제가 생긴 거래선, 또 나의 판매를 회방 놓는 내부 비톡으로 실적이 없는 몇 달, 어려운 계약 갱신, 이런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고객들에게 만족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반복되고 추가되는 거래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추천이 되고,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우리의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표준으로 채택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보람이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이 프로그램은 철저한 실전형 방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어, 뜬구름 잡거나 뭐 막연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세계에서는 좀처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략적 판매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함인데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의 복합 판매 수행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함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에게 여러분들을 전략적으로 포지션하고 승인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피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 판매 성공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고객의 두 가지 태도와 실패하게 하는 두 가지 태도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반응 모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객에게 우리가 지금 제한해야 될 고객과 제한하지 말아야 될 고객을 구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한하지 않을 고객한테 괜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다양한 레버리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또 주문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켜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개를 얻는 방법. 또 현재 거래선들로부터 경쟁사 대비 판매에 관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신규 잠재 거래선과 첫 접촉 시 고객의 냉담한 반응이나 중립적인 입장을 완화시키는 법. 주문의 정체 상태로부터 반응. 원하지 않는 판매 피하는 법. 모든 판매 상황에서 마주하는 네 가지 구매 영향력 행사자를 찾아내고 대응하는 방법. 내부의 방해자들이 판매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법.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복합 판매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내부의 방해자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파악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함으로써 내부의 방해자들이 내 판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손안에 다 들어왔다고 판단됐는데 드랍시키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된다. 당면한 판매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를 인식하는 거. 아, 이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제 빨간 경고 깃발이라 그래서 레드 플래그를 꽂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고 신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고 신호를 파악했다라는 것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가지 중요한 판매 업무의 시간을 현명하게 배분함으로써 월별로 들쑥날쑥한 실적을 피하며 매출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이 땅에 세일즈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쭉날쭉한 실적, 판매 실적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없죠. 항상 이렇게 우상향되어지는 혹은 좀 스테디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너를 뛰는 판매 실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 세일즈 펀넬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상적인 고객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관리 도구를 통해서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칭해 나가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미래의 매출을 예측하는 방법. 결국 이제 소위 세일즈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아, 이해함으로써 3개월 후, 6개월 후에 있을 여러 변수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복합 판매에서 발생하는 거래선별 데이터를 분류, 정리, 분석해서 효과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고 또 실천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판매 성과와 고객과의 상호 윈윈하는 거래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적 판매 전문가가 펼치는 복합 판매 수행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굉장히 좀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복합 판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전략적 판매 전문가로 거듭나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고 모두와 함께 좀 쉐어링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면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오늘과 같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혹은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뭐 공부를 해서 수소문을 해서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전략과 전술에 관한 이야기, 또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마 이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